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기네스 도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4박 5일간 30개국 이상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달 내 양자회담이 50여 차례라며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해 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탄핵 대신 특검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특검을 관철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등 당내 이견이 나오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푸틴도 못 믿었나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행원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의자가 튼튼한지 확인하고 흰 천으로 꼼꼼히 닦은 것을 두고 해외 언론들이 김정은이 푸틴도 신뢰하지 못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조금 전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에 도착했고 현지 전투기 공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결국 재판 지연입니다. 당초 오늘 열리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 측이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재판 연기를 신청하자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원희룡의 시험입니다. 철도노조가 이틀째 총파업을 벌이면서 여객철도 운행이 평소보다 20% 안팎 줄어들고 화물 운송은 평소의 25%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조 측에 정치 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터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 양보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대기만 60만 명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서울 콘서트 티켓이 예매 사이트 역대 최대 트래픽을 기록하는 등 신기록을 세우면서 판매 시작과 거의 동시에 매진됐습니다. 임영웅 측은 360도 무대를 준비해 더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예매 대기 인원만 6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임영웅 신드롬을 실감케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화이팅!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무대에서 다시 엑스포 외교에 나섭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에 앞서 윤 대통령 오늘은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73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주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고요. 정부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기록한 이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해서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는 이 엑스포 개최 희망지인 부산을 찾았습니다. 청년 행사에도 참석해서 이 후보 시절의 트레이드마크였죠. 어퍼컷 세레머니, 이걸 다시 선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이 청년의 날 기념식과 지방시대 선포식 그리고 화로 직판장 방문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그 말씀하신 어퍼컷 세레머니가 나온 곳이 이제 그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 청년의 날 기념식이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이 기념사에서 이번 행사를 손꼽아 기다렸다 이러면서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통해서 청년들이 이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렇기에 이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기념사를 마친 뒤에 어퍼컷 세러머니를 하면서 청년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2030 is ready를 외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힘껏 기원했습니다. 이어서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스를 찾고 청년들과 유치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를 함께 하기도 했고요.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와 또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죠. MPPC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스를 떠나기 전에 기념 모자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MPPC 파이팅! 윤 대통령 부부는 청년의 날 행사에 앞서서 화로 직판장을 찾았습니다. 야권의 일본 오염수 공세를 의식한 행보로 비치는데요. 어제 방문한 시장도 이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들른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곳 부산 광안리에 있는 민락어 민화로 직판장으로 대통령실은 이곳을 현직 대통령이 찾은 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서울 노량진 수성시장을 개장한 지 96년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방문해서 상인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었는데요. 어제도 상인 등 지역 주민 300여 명이 몰려서 윤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멍게, 새우, 생선 등을 구입한 뒤 상인들에게 큰 어려움은 없느냐 이렇게 물었고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인근 횟집으로 이동을 해서요. 청년 의인, 창업가 등 부산 지역 청년들과 기업인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대통령에게 이 영업사원 1호를 이제 자차하면서 활동해 주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전했고요.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여기 앞서서 김건희 여사는요, 혼자서 부산 기장시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상인들한테 최근 가짜뉴스로 장사에 피해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서 다시마와 가자미, 또 성게, 전복, 건조 돌미역 등을 직접 시식하면서 구입을 하기도 했고요. 부산 수산물 시장을 찾았던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 영상으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 윤 대통령 어제 이제 지방시대 선포식이라는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영호남 균형 발전 이 부분을 아주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국민이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반대로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 불발된 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는요, 다시 정상 외교에 나섭니다. 18일부터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데요. 무려 30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체코, 가나, 콜롬비아, 모나코, 태국 등 이 현재까지 확정된 양자회담만 30개 정도고요. 앞으로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많은 그 양자회담을 하는 이유가 이 11월 말에 최종 결정되는 2030 그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이제 총력전이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몇 개국과 양자회담을 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다녀와서 그 숫자가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가 되면 기네스북에 등재를 신청해 볼 예정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은요, 18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총 5일간입니다. 20일에 총회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인데, 최근 김정은 푸틴 회담에 따른 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 열렸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요.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연설했었는데요. 이번 유엔 연설에서는 이것보다 더 진전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 군사 교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방국과 함께할 수 있는 개별 또는 다자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직접 북러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강경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요.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이 무기를 제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돼 왔다. 이런 사실이 지금 여러 군데서 확인이 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그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은 무기를 주고 또 러시아는 그 첨단 기술을 주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가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무기를 쓰는 것을 오래전부터 확인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 우크라이나전 무기 협조 사실, 이걸 우리 정부 측이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이렇게 직접 행동에 나선 거 처음이죠? 네, 물론 이제 정부 관계자는 그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옛 소련의 포탄이나 신형 대구경 이 방사포 로켓 등이 러시아로 넘어갔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에 따르면요. 복수의 군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북한에 전쟁 지원을 요청한 시점은 지난해 6월경이라고 전하면서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낸 정황은 위성과 휴민트, 그러니까 인적 정보망 등 국제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수차례 확인된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요. 러시아가 김 위원장을 이번에 초청한 건 이미 진행 중인 무기 지원에 대한 담례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는요, 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곳입니다. 자신들이 지지를 했던 그 결의안을 지금 직접 꿰고 있다, 이런 것이어서 지금 국제 질서를 크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수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이어진 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지난 13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지원하는 무기 종류와 수량을 확대하는 논의를 했을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은 회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 긴밀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 지원 확대 관련 합의가 있었을 거란, 이런 시사한 거란 대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요, 이 북한이 러시아한테 포탄을 공급해왔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이 현지 시각 13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내용은요, 러시아는 이미 북한으로부터 그 다연장 로켓의 일종인 그라드 로켓뿐 아니라 122 그리고 152mm 이 포탄을 받고 있다.
한 달 반 전에 합의가 이뤄졌고 북한으로부터 선적이 시작됐다라는 건데 이 한 달 반 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7월 말 정도가 예상했는데 이 시점은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당시 그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시점과도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좀 이제 합의가 이뤄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우크라 군사정보국장은요. 이어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이 탄약을 공급받을 경우 러시아군이 현재 겪고 있는 이 포탄 부족 현상이 나아지면서 전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 모두 무기 거래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두 나라가 군사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히고 있죠. 무기 거래 추진이 드러나면은 각종 제재를 비롯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리 정부도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서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측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If they decide to move forward with some sort of arms deal, well, obviously we'll take the measure of that. There will certainly be repercussions for North Korea, both from the United States an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군사 협력과 무기 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이후 북러 간 동향, 김정은의 최근 수차례 군수공장 시찰, 이번 정상회담 수행은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 지원을 시사하는 언급,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안보리 대리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미국은 실제 이 북러 정상회담에 맞춰서요. 러시아로의 물자 흐름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네, 미국은 북러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이 전쟁 물자와 기술이 러시아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서 150여 개 기업과 개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섰습니다. 핀란드 같은 나토 동맹국의 기업은 물론이고요. 제재 대상에는 북한 탄약을 러시아로 들여온 바그너 그룹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가 북러 회담을 통해서 포탄 등 전쟁 물자 조달에 나서자 미국이 선제적으로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에 있는 해당 기업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되는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이번 제재는 푸틴 대통령이 야만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빼앗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경고와 이런 제재 조치에도 북한과 러시아는 거침없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예가요.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이 푸틴을 이제 북한에 초청을 했고 또 푸틴이 이를 수락했다. 이런 사실을 두 나라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그 푸틴의 방북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이제 초청 의사를 밝히니까 푸틴이 그냥 외교 관례상 의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요, 이 푸틴이 실제 방북할 가능성에 대해서 개연성은 있다 이러면서도 동향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푸틴이 방북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19년 북러 정상회담 때도 푸틴 방북 관련 북한의 발표가 있었으나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동향은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북한 러시아의 이 정상회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에 남아서 나홀로 순방, 이른바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극동도시 시찰에 나선 김 위원장이 하바롭스크 주에 도착했다. 이렇게 러시아 현지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곳에서 첨단 다목적 전투기 소위 57호와 또 민간 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둘러볼 예정이고요. 또 이곳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바롭스크 방문이 끝나면 김정은은 전용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예정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훈련을 참관하고 해상 사열을 할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Впереди у председателя большая программа. Он же отсюда еще летит в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будет посещать заводы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там тоже там такая военная часть по ли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Но она заключается просто в демонстрации возможностей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네, 러시아가 핵 잠수함과 최신 함정 사열이란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하는 건데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동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러 간 실질적인 군사 합의는 물론 연합훈련 문제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걸로 관측이 됩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극동 연방대학교 등을 방문한 뒤 김 위원장 내일 북한으로 돌아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요, 18일까지 러시아에 머물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 근거가 밝혀진 그 배경이 또 화제입니다. 네, 문화일보 보도인데요. 김 위원장의 방로에 동행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러시아로 2023년 9월 11일에서 18일 이렇게 적힌 비표 지금 보시는데요. 이거를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이대로 18일까지 러시아에 머문다면은 10일에 평양에서 출발을 해서 다음날 러시아에 입국한 걸 고려할 때 러시아 순방에만 9일을 쓰는 셈입니다. 이거는 이 김 위원장이 집권한 뒤에 최장기간 해외 일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 날짜 표시가 김정은의 그 러시아 체류 기간 요거를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김여정은 또 따로 거기에 남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푸틴 회담이 끝났지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미있는 뒷얘기들도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제를 모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김정은의 경호팀이 회담 시작 직전까지 아주 진땀을 흘렸다는데 그 장면이 아주 흥미롭죠. 네, 사실 이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은 이 전쟁 중인 국가와 또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의 만남이었던 만큼 이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모았었는데 그런데 이 서로 간에도 믿지 못했던 걸까요? 이날 이 북한 경호원들이 곤혹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직접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치에 따르면요,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치에 따르면은 회담 직전까지 이 북한 수행원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앉을 의자에 대해서 매우 곤혹스러워했다고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의자가 뒷다리가 없는 독특한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앞쪽 두 다리가 N자로 이제 휘어지는 형태인데 만약 체중이 실릴 경우 이게 과연 이제 버틸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듯했다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는데 결국 의자는 교체는 됐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은 같았지만 더 안정감이 있는 것으로 이제 좀 바뀐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했는지 이 흰 장갑을 낀 남성 수행원이 이 하얀 손수건으로 의자 등받이와 또 그 앉는 부분을 몇 분간 쉬지 않고 닦았고 또 소독한 뒤에는 금속 탐지기로 닦은 부분을 또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지난해부터 이미 북한이 이제 우크라전에 무기를 제공했다. 이런 우리 정부 당국자의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당국자도 지금 얼마 전부터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전장에 지금 북한의 포탄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지금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번 이제 북러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이 무기 거래가 시작이 됐고 특히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 무기 거래가 좀 더 확대가 되고 또 거기에 또 러시아가 답례로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이제 핵이라든지 그다음에 잠수함 관련 그런 핵심 기술들을 제공을 한다면 결국 이 북한은 뭐 그렇다 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 질서를 크게 흐트러뜨리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 정해진 국제 질서의 룰을 깨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 다음 주에 유엔에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놔서 북한과 러시아한테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안보리 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 진영 속에서의 강력한 연대의 힘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6월부터 이 북한과 이 러시아 간의 유착 등을 토대로 이러한 무기 거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생산하게 되는 포탄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이 전장에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 같은 무기 거래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이 결의를 제재를 위반하면서 또 북에게 새로운 군사 기술들을 제공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용납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서 유엔 내에서 각 국가들 간의 연대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고립이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보면은 이제 북러의 만남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 뭐 이제 한미일 북중러 이제 신냉전 시대에서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푸틴이 국제사회 질서를 어긴 거는 비단 지금 북한의 무기 거래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적경국인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던 자체부터가 유엔의 어떤 그런 안보리 결의안이나 국제 질서에 대해서 반한 거잖아요. 한번 국제 질서를 깨버린 러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지금 물불 안 가리고 북한과 손을 잡고 무기 거래도 하고 국제 질서 부분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 군비 경쟁을 통해서 본인들이 살 길을 찾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 이 두 한반도의 어떤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되느냐 부분들 이번에 유엔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좀 지혜를 모아서 국제연조도 좋습니다. 주장해야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으로 말로 어떤 말하면 안보를 지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힘의 논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롭게 국제연대도 주장하시고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안보 부분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이제 개각을 단행을 했죠. 그런데 그 인사를 놓고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3명이 지금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일제히 해명을 하면서 청문회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먼저 어제 그 첫 출근길에 운동복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와서 눈길을 끌었던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MB 정권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이 된다면 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임명이 된다면 한번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대립적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불행한 일이잖아요. 제가 뭐 현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 또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요, 어제 첫 출근길에서 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장관직을 받았다. 이런 지금 일각의 관측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서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여유로운 태도로 그거 질문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가장 먼저 반박한 거로 된 게 나이 차이였습니다. 김 후보자 본인은요, 7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이고 김건희 여사는 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둘이 친구로 연결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자신은 지연, 학연, 사회 경력에서 겹치는 데가 전혀 없다면서 친구 관계를 맺기에는 너무나 먼 그대라는 이 비유까지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직접 만난 것도 2016년 전시회 때 한 번 보고 그 이후로는 윤 정부 출범 이후에 비대위원을 할 때 대통령 부부가 자택으로 이제 비대위원들을 초청했을 때 한 번 더 본 게 전부다. 즉 2번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야당의 의혹 제기 또 김행 후보자의 해명 2개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 사실상 여성가족 정책을 김건희 여사에게 넘기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근데 여사가 72년생이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83년생이에요. 그럼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 더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그 수첩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수첩에 적힌 문구, 이걸 또 언론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상당히 그 내용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김행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 친분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지난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급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왜 김행 전 비대위원의 힘이 그렇게 셉니까? 대통령과 또 다른 분의 신임이 아주 각별한 것 같아요. 가까운 김건희 그분? 여사와도 뭐 20년 전부터 상당히 친분 관계를 유지해서 이게 그냥 단순히 뭐 1, 2년 동안 교류하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냥 사인이었을 때부터 상당히 좀 친분 관계가 있었다. 신뢰관계가 지금 더... 장성철 소장이 말을 분명하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김행 여가부 장관 인사의 배경은 김건희 여사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네, 김행 후보자가 출근길에 들고 있는 수첩의 문구를 보면 이재명 10월 사퇴, 차기 대표는 김두관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위에는 장성철, 조정식, 찌라시 수준의 소설 매우 부적절이라는 표현 등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얼마 전 장성철 소장께서 이재명 대표가 10월이면 당대표에서 사퇴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서 차기 대표는 김두관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면서 그랬더니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찌라시 수준 소설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말했습니다. 즉 장성철 소장이 이재명 사퇴서를 제기했을 때는 강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장 소장 발언에 기대서 자신에 대한 공세를 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김행 후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런 친분설에 대해서 이제 2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요, 딱 2번 만났다고 김행 후보자가 얘기를 했지만 자기들이 사진이나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 2015년 전시회 때도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 그 김 여사가 운영하던 그 회사죠. 거기서 주최했던 그 전시회 때 같은 날 같은 공간에 있었다 이러면서 또 다른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김행 후보자가 계속 해명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희가 후속 얘기 나오면 또 그때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각 인사 중에서 지금 가장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사람 아무래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일 겁니다. 그렇죠. 신 후보자는 그 과거 발언이 좀 논란이 됐는데 이 과거 강경 보수단체 태극기 집회에 여러 번 참석을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12 쿠데타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과거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6년 촛불 반역 2019년 태극기 헌법 안 내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짝.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뭐 사람들은 뭐 권력욕 독재자는데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네, 이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등용이 무리수를 넘어서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라면서 이 극우 친위 내각으로 철옹성을 세우려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오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만 보더라도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야당은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화력을 모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깡패나 할 법한 발언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맞습니까? 이 신원식이라는 분은 몇 가지 그 발언들로만 보더라도 이미 자격 미달입니다. 전 또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단어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볼까요?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 문제다. 단 한 번도 저는 방송에서 이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잊어지지 않는 단어들이죠. 이런 분들을 이 나라의 대표 고위공직자로 우리가 모시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반면 지금 여당에서는요, 신 후보자를 이제 감싸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문회 여니까 거기서 한번 소명 들어보자. 지금 이런 목소리인데, 하지만 일부 지금 비주류 인사들은요, 지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내놓고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신 후보자를 적극 두둔하는 쪽이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되는 시점, 이 발언 시점이 군인도 또 국회의원도 아니라 민간인 시절이었다.
그리고 발언 장소도 태극기 집회에서 나온 거니까 이런 점들을 좀 두루두루 감안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옹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로 분류되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요.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그 동영상을 틀게 될까 봐 걱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에 굉장히 마이너스인 후보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들, 특히 민간인 시절의 이야기죠. 저 시기의 말은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게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극 집회 초청받아 갔던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 저런 문제는 청문회에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질 겁니다. 능력을 좀 보시고. 이 붕짜자 붕짜 그 동영상 틀고 막 이렇게 되면 저 그 청문회 보는데 좀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아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걱정입니다. 제가 적격 부적격 여부는 청문회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저는 수도권 선거에 굉장히 마이너스인 후보자가 아닌가. 신원식 후보자는 어제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그 일종의 이제 막말성 발언이라고 지금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게 사과한다는 의사 그런 거는 또 뚜렷이 밝히질 않았습니다. 네, 기자들이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신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대답만 거듭 반복했습니다. 12.12 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말의 앞뒤가 편집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면서 어제와 같은 입장을 내놨고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12.12 관련해서든 5.16이든 여러 가지 과거 발언에 대해서 쿠데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 앞뒤가 조금 편집이 돼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어쨌든 그와 대해서는 저희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그다음 지금의 정부의 역사적 평가 100% 수용합니다. 조가지를 딴다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원색적인 발언들을 하셨는데 사과 표명하실 생각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방부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하고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뒤 방향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교체 발표가 나온 뒤에도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지 이 부분을 듣고서 사실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민주당 최고위가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이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 강선우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 장관 인사 관련해서는요, 그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상병 순직의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을 시킬 것입니다. 이종섭 장관 탄핵은 말을 안 하기로 결정해요. 방금 브리핑 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여기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탄핵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의를 밝힌 이 장관의 사표가 수리가 되면 탄핵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설훈, 안규백, 정성호 같이 국회 국방위 소속인 의원들이 어제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종섭 장관의 탄핵 추진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박 원내대표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고위에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부분 개각 이후에 지금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친분 관계 이런 부분들을 둘러싸고서 지금 야당으로부터 공세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인 논란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아까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해명이라든지 반박 이 부분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과연 패널들께서는 거기에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요. 그렇게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친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업적으로 친하다 어쩌든 간에 그 70년대생이고 70년대 학번이라고 딸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좀 국민들이 이상하게 봐요. 차라리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여가부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표현할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좀 청문회에서 이게 논란이 되면 본인에서 손해 같아요. 친한 것은 별로 크게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원식 장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12.12 쿠데타 부분들을 어떤 어쩔 수 없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부분이었다. 그러면 전두환 군사 독재 부분에서는 법원에서 이미 내라는 모죄,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도죄로 판결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리 개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 그거는 매우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이 쿠데타가 언제든지 나라를 구한다면 본인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대를 활용할 수 있는 자리인데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우 그 인식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위험하다. 두 번째 제일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건 홍범도 장군, 그러니까 항일 무장 운동을 했던 이 민족 영웅에 대해서 본인이 뼛속까지 공산당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종석 장관이 지금 이 개각되는 대상 중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 홍범도 장군 형상 부분도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주장했던 사람은 다시 갖다 놔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홍범도 형상 이전에 대해서 개입을 했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줄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봤을 때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식 측면에서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는 개각 대상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냥 친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건 이제 우리 부대변인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심지어 지금 회의석상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은 결국 이제 여가부를 김건희 여사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공세까지 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 후보자는 그렇게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통상 이 내각에 대한 개각 발표가 있게 되면 청문회를 토대로 도덕성에 대한 검증 또 한쪽에서는 역량, 전문성에 대한 검증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발언에 대한 막말 프레임 또 한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좌지우지한다는 프레임 이 두 가지 프레임에서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지내기도 했고요. 그 당시는 김건희 여사의 관계보다 오히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매우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는 게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친박계 인사로도 알려져 있고 양성평등에 관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김행 후보자가 어떤 여가부의 전문성으로 엑시트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 마무리 단계를 잘 가져가고 있을지에 대한 역량 검증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도 다른 장관 부처가 아닌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지금 이 북한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가 엄중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9.19 군사합의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과연 신원식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됐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군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강군 건설의 의지를 갖고 있을지를 확인해보고 지난날 발언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 지금 신원식 후보자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만큼 그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집중 검증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단식 16일째를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상태가 사실상 한계점에 지금 이른 거 아니냐 이런 관측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단식장을 당대표실로 옮긴 뒤 누워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요. 오늘 잠시 복도에 나왔을 때는 지팡이에 의지해 걸음을 딛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회의에서 이 대표의 기력이 너무 쇠했다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 대표에 대한 의료진 모니터링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료진 모니터링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식
16일째 현 상태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고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의 입원을 권고합니다. 이상 의료진의 소견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요, 여전히 단식을 계속 하겠다. 지금 이런 의지 보이고 있고요. 오염수 반대 단식에 나섰던 민주당의 이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병원에 이송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내가 그 결기를 안고 가겠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 원외 이제 지역위원장이요. 이 민주당 경기 이천 지역장 그리고 충북 제천 단양 지역위원장인데 이 두 위원장은 각각 오염수 반대 단식에 돌입한 지 13일 차에 저체온증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곡기를 끊으셨던 그 결기를 고스란히 받아 안겠다. 남은 일은 당대표인 저와 당에게 맡겨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이 돌발적인 사건, 사고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이 대표가 당초 단식 농성을 했던 그 국회 본청 앞에 그 단식장에서 한 여성이 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웠고요. 말리던 경찰들한테 이 사개까지 입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한 7시 50분쯤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대표가 건강 문제로 이 당대표실로 단식 장소로 옮기기 전까지 있었던 그 국회 본청 앞에 있는 농성장에서요. 50대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국회 경비대 소속의 경찰들이 즉각 출동을 해서 퇴거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거부하면서 흉기까지 휘둘렀고요. 그 과정에서 여성 경찰 2명이 손과 팔 부위를 다치면서 병원으로 이송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 이른바 이제 개혁의 딸, 그 개딸로 추정된다. 이런 보도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건 당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 여성 외에도 당시 현장에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여러 명이 더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이 대표를 왜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느냐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흉기는 왜 휘두르신 겁니까? 바로 옆에 있던 우리 다른 경찰관들이 바로 이제 넘어뜨려가지고 눌러서 현행범인 이제 체포하고 구명 응급실 가서 이제 처치를 받고 있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당대표실로 단식 장소로 옮겨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요,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발생한 이 흉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면서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요, 이 대표가 단식을 진행 중인 이 당대표실 앞에서 자해 소동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남성이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정부 여당에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고 또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다가 이 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경비대로부터 제지를 당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 남성은 또 자신이 이 대표 지지자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자해소동을 벌인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본청 안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정식으로 이렇게 출입 절차를 밟고서 임시 출입증이라도 밟고 들어갔다는 건데 어떤 경위로 저렇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 대표, 야당 대표로서는 사실상 이제 최장 기간의 단식이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은 거 이게 여전히 지금 고민인 듯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심지어 결국 쓰러져서 중단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23일 동안 단식을 지속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8일 동안 단식한 뒤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보낸 기간이 포함된 것이어서요. 16일째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이 대표가 사실상 야당 대표로서 최장 기간 단식을 하는 걸로 봐야 하는데요. 여전히 단식의 명분, 또 출구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단 요청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 정성호 의원이요.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
회의석상에서 카메라 앞에서 단식 중단 요청한 거는 이거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김기현 대표 목소리 또 정성호 의원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삶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 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 대표 주변에 당직자들한테도 내일 정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원로 입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왔습니다. 최소한 여당 대표가 명분의 유무를 떠나갖고 야당의 당 대표가 15일이나 단식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방문해갖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야말로 카메라 앞에 보면서 회의 도중에 그러면서 그렇게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얘기하면서 단식 중단한다고 하는 게 그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탄단식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의 그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해서 결국 sak당 기간 연기가 됐습니다. 네, 당초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서 첫 1차 공판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요.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물은 뒤 해당 재판을 다음 달 6일로 3주 연기했습니다. 앞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이제 이 대표의 단식 상황을 꺼내면서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수년하자 결국 단식 때문에 재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결국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결국 재판 일정의 차질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재판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정식 공판 기일이 잡히면은 이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 정진상 전 실장의 그 뇌물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병합한 뒤에 유동규, 남욱 등 이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었는데 결국에는 일정의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그다음에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임박해 있다 이런 관측이 또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체포한 표결도 가시화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략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KBS가요 민주당 내에서 만들어진 체포한 표결 관련 전략 보고서다 이걸 입수했다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 첫 부분에는 당이 참여를 해가지고 체포안을 부결시키면 방탄 프레임이 강화된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고요. 또 이 대표가 구속됐을 땐 이 당이 혼란과 분열을 겪지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 대표 체제가 강고해지고 검찰과 국민의힘에 타격이 가해질 거다 이런 예상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해당 보고서엔 체포안 표결 시 무조건 가결로 당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면서요. 이 대표의 결단으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는 것, 즉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가결시켜달라고 설득하는 방안, 그리고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168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단독 힘으로만으로도 어쨌든지 간에 이 체포안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그걸 가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과반 의석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힘만으로는 그걸 가결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하는 방안 이게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뜻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168석인 민주당의 기류에 따라 사실상 가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민주당에서 50여 명만 참석해서 표결 정족수는 만들고 참석한 의원은 모두 기권하는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고 하고요. 이때 국민의힘이 모두 가결표를 던지면 가결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이 됐을 때
결국 가결을 주도한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이 주도적으로 이 대표의 체포안을 가결시키는 부담은 또 덜면서도 동시에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KBS는 이런 보고서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이 민주당 관계자가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면서 이런저런 고민의 결과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전했고요. 또 다른 원내 지도부는 이 아직 시나리오를 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비판적인 평가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요,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즉각 반박 또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건 정체불명이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KBS가 보도한 이 문건은 민주당의 전략 보고서가 아니다 이러면서 당 지도부가 해당 내용을 논의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정체불명의 문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해당 언론에 기사 내용에 정정도 요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고민정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해당 보도 자체를 부정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체포한 부결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인권 지수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상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하물며 죄를 지은 범죄자조차도 감옥 안에서 아프거나 하면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형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 치료 받은 게 이명박이고 박근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체포한 아니요. 저는 그 보도 자체를 예. 부정합니다. 이미 저희 공보부에서도 입장을 냈지만 네. 그 문건이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단위에서 만들었는지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그 희한한 문건이 하나 나온 겁니다. 부결시켜야 된다.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다 대표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라는 존재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의 동료이지 않습니까? 고민정 의원이 이제 뭐 친문계로서 비명계죠. 따라서 이제 비주류이지만 어쨌든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회의에 참석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체포안을 가결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결로 결론이 모아지는 거 이것 자체를 지금 상당히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체포안 표결과 관련해서 어떻든 부결 목소리가 커지는 게 지금 민주당 내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비명계에서는요 공개적으로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체포안 표결을 기점으로 해서 이 민주당의 내홍 폭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관측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제 최근 그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 대표가 당당히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해야 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제 이런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또 이 대표가 이 단식에 돌입한 상황이라서 이런 목소리를 더 크게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참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잠복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특히 비명계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앞서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을 평가를 하면서 결국 민주당에는 방탄, 내로남불 이런 것들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일침을 가한 바 있었고 또 이번에도 이 체포안이 부결이 되면은 방탄 지옥에 빠진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앞서 나온 조홍천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방탄, 내로남불, 네. 뭐 도덕성, 또 팬덤 뭐 이런 거밖에 사당화 이런 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요번에 만약에 또 뭐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우리 당은 이제 영원히 방탄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뭐 아무런 어떤 약속을 해봐야 니네들은 말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그런 부류 아니냐라고 비난을 해도 저희가 거기에 대고 반박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 단식에 대한 이 동정론에 기대서 체포안 부결을 외치고 있다면서 또다시 방탄 대우를 갖추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건 역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식을 그만두셔야죠. 그리고 이 단식도 이 문제의 해법이 아닙니다. 그 무엇을 겁이 나서 이렇게 그 영장실질심사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지금 국회가 얼마나 막중합니까?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국회 앞에 계단에 그 땡볕에 앉아있고 하는 걸 보면은 저희들 처근해요. 왜 이 바쁜 시기에 저렇게 해야 되나 싶고 또 이게 문제는 결국에는 간단하거든요. 법원에서 소명하면 될 문제입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체포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에 그 표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전략 보고서라는 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건 정체불명의 문건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의 그 발언을 통해서 심지어 비명계, 물론 이제 비명계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부의 흐름은 이거를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됩니다. 실제 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부결 쪽은 마음의 어떤 지금 대표가 16일째 단식을 하기 때문에 동요는 있다. 원래 기본적인 방침은 지난 6월에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한테 한 약속의 기조, 불체포 특은 내려놓겠다. 이걸 지켜주자라는 게 기본 뼈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표가 인간적으로 좀 저렇게 16일간 단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단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기조에 대해서 좀 대화하고 타협하고 좀 뭔가를 해보자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인데 우연찮게 어떤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 이런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당에서는 대표의 발언을 지켜주자.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 야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결로만 가지 말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부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체포동의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고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6월에 국민한테 불체포 특권 내려놨을 때도 누가 논의하지 않고 애드립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결에 대해서도 들어오면 대표가 한 1분이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모두 다 당론으로 가결시켜 주십시오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모적으로 의미 없다고 봐요. 네. 이재명 대표의 말과 또 서 대변님의 바람과는 달리 지금 민주당은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부결되는 상황을 몰아가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8월 말에 비회의 기간을 두고서 이때 영장을 청구할 때만이 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회기가 되고 나니 다시금 부결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이것이 영장 청구 시 의원들의 표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고민정 최고위원이 아픈 사람을 언급하면서 인권 얘기를 꺼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때문에라도 사실상 부결이 돼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영장이 청구돼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런 빌미를 들어서 부결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하게 되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결과적으로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방탄 단식이었다라고 규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징역 2년 확정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야기입니다. 네, 경찰관에게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부당한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그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은 전 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과 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건요, 지난 2018년 10월부터입니다. 당시 이 정책보좌관이던 박모 씨와 공모를 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또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은 전 시장 여기에 더해 해당 경찰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습니다. 4억 5천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계약 체결, 그리고 경찰관 지인 2명의 인사승진 청탁도 들어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정책보좌관으로부터 현금과 고가의 와인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지방공무원과 경찰, 브로커가 연결된 전형적인 지역 유착 비리로 봤지만 은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은 전 시장의 지난 발언 듣고 오시죠. 저 은수미 검은 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음모의 배후 세력을 철저히 밝혀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은수미 전 시장은요, 이제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노동운동가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목되는 거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남시장이 됐는데 결국 이렇게
부패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까지 확정이 된 건데 이 사건 결국 어쨌든 대법원을 통해서 이제 실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은 전 시장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항변을 했습니다만 1심에서 징역 2년, 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고요. 1심 재판부는 그때 시장으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범행에 가담해서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은 전 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을 해가지고 항소를 했지만 2심에 이어서 이번에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공교롭게도 은 전 시장 전임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요. 시장 재임 당시에 대장동 의혹 등에 연루돼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죠. 여기에 은 전 시장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역대 성남시장 가운데 뇌물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도 민선 1기의 오성수 시장, 그리고 2기, 3기, 4기를 지낸 또 시장에 이어서 모두 4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들 때문에 어제 재판장의 모습을 보인 그 전직 지자체장도 또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전 경기도지사, 바로 그 남경필 전 지사인데요. 어제였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남 전 지사의 아들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남 전 지사의 아들은요, 올해 3월 마약을 투약을 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었습니다. 조사 결과 남 전 지사의 아들은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을 상습 투약을 했고 그중에는 이른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좀비 마약으로 불렸던 종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요, 이 남 전 지사 아들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는요, 이제 직접 그 아들 재판에 또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남 전 지사는 지난달 있었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아들이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남 전 지사는 아들의 이 마약 혐의에 대해서 고개를 숙인 바 있죠. 지난 모습 보고 오시죠.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옥의 피켓팅입니다. 어제 가수 이명웅 씨 때문에 이 티켓 예매 사이트 하나가 정말 완전히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이명웅 콘서트 그 예매를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피가 튀기는 예매, 그러니까 지옥의 피켓팅, 이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네, 역시 이명웅이 임명웅했습니다. 어제 저녁 이명웅 씨의 서울 콘서트 티켓 예매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예매 오픈 1분 만에 무려 370만 명이 몰리면서 6번의 서울 공연이 전석 매진이 됐다고 하고요. 또 폭주하는 동시에 이 접속자 수로 인해서 티켓 사이트가 마비가 되면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 피켓팅이 됐는데 이게 아까 1분 안에 370만 트래픽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거 업계 측에 좀 제가 물어보니까요. 일단 이게 이제 티켓 판매처의 역대급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실제 그 피켓팅으로 유명한 뭐 싸이 흠뻑쇼라든지 브루노마스 같은 이 대형 공연들의 트래픽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티켓 예매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만 해도 60만 명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실제 저희 제작진 중 한 명도 어제 직접 피켓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오픈 직후엔 아예 먹통이더니 몇 분 후 몇 명이 대기 중인지 봤는데 그 숫자가 무려 3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인기가 많은 공연의 경우 티켓 판매처에서 서버를 늘리는 등 사전 대비를 하기 마련인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이 임영웅 씨 콘서트의 경우 그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예매를 위해서 서버 증설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임영웅 씨 측에서 이 공연장을 그러니까 완전히 오픈한 것으로 또 그렇게 알려져서 화제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 앞서 임영웅 씨의 서울 콘서트 좌석 배치도가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 무대 구성도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자형 무대가 아니라 저기 보시는 것처럼 360도형 무대와 또 간이 무대 설치로 공연장을 풀 오픈을 했습니다. 이는 정말 그 지난 공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 기획에도 적극 참여한 임영웅 씨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예매에 실패한 팬들 정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예매를 못한 팬들 사이에서는 호남 평야에서 콘서트를 열지 않는 이상 내 차례가 올 날이 있겠냐 이런 농담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명웅 씨도요, 예매 실패해서 콘서트에 오지 못하는 그런 팬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호남 평야 콘서트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콘서트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제는 진짜 호남 평야를 알아봐야 되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콘서트를 못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천천히 단계 밟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딱 한 자리에서 딱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진짜 만들어 볼게요. 언젠가는. 이렇게 예매 열기가 뜨거워서 그럴까요? 벌써부터 지금 안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16만 원대에 팔렸던 VIP석을요 100만 원으로 훌쩍 넘는 그 가격으로 양도하겠다는 그런 글도 있었는데 일부 양도자들은 채팅으로 이 금액을 먼저 제시하라고 하면서 고가 거래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그 임영웅 씨 소속사는요, 이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건에 대해서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를 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또 국내 중고거래 그 플랫폼사들한테도 콘서트 티켓 거래 중단 협조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추가로 불법 신고 메일을 통해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주고 있는 그런 불법 거래들은요, 이 모니터링 후에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름 투표하세요입니다. 귀여운 쌍둥이 판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드디어 귀염둥이 쌍둥이 판다들의 이름 후보들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약 열흘간 이 쌍둥이 판다의 이름을 짓는 공모 행사가 진행이 됐고 여기에 약 2만 쌍의 이름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동물원 측에서 이 응모 댓글을 하나하나 살펴서 쌍둥이 판다와 어울리는지 이름의 의미나 또 부르기 어렵지는 않는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10쌍의 후보를 추렸고 어제부터 온라인 1차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쌍둥이 판다들의 이름이 될 10쌍의 후보들은요. 바오 패밀리의 돌림자입니다. 보물을 뜻하는 바오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명량하게 자라라는 의미의 밍바오와 랑바오, 또 건강과 지혜를 뜻하는 지엔바오와 루엔바오, 그리고 해님과 달림을 뜻하는 양바오, 위에바오 등입니다. 자, 먼저 1차 온라인 투표로 이 가운데 4쌍을 뽑고요.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차 투표를 통해서 최종 이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종 선정된 이름은 쌍둥이 판다의 100일을 맞는 10월 중순쯤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후보작들 모두 참 듣기 좋고 예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이 한국어로 된 거, 그게 또 없는 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 에버랜드 측에 직접 물어봤는데 이 국제 관례에 따라서 판다들은 모두 중국어 이름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푸바오의 엄마 아이바오 그리고 아빠 러바오는요. 이제 두 판다가 2016년 우리나라에 오면서 새로운 중국 이름을 짓긴 했는데 이때 이제 에버랜드의 그 중국식 명칭에서 아이바오, 러바오를 따온 겁니다. 이 내용은요, 이제 판다가 사랑받는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 한중 양국 국민의 바람을 담았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푸바오와 쌍둥이 동생들도 중국으로 돌아가면 혹시 다시 이름을 바꿀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한국으로 오면서 이름을 바꿨으니까 다시 이 아이들이 돌아가면 또 이름을 바꿀까? 그게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푸바오나 쌍둥이는요, 이미 한중 양국 국민이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줬거나 또 지어줄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바뀔 가능성은 좀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을 비롯해서요,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이 이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 4명, 그러니까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이 4명이 모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홍장표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 그다음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같은 고위 전직 관료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